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10 정병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시죠? 이 상황이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관심이 예전보다는 좀 덜하긴 합니다만 지금 정치권은 총선 준비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총선을 이제 겨우 한 달, 정확히는 4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상황은요. 오늘 광산 갑선거구의 공천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광산 을과 여수 갑선거구의 공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호남 지역 공천은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이번엔 또 비례대표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성향의 더불어시민당이 출범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반 논란이 꽤 뜨겁고요. 또 보수야당 성향의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을 이미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반대를 거세게 하고 있어서 재논의에 들어간 형국입니다.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소식, 이 지역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살림 정치경제연구소 정진욱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호남 지역 공천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이제 이미 끝났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만 아직 2개 선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놓고 오늘 토론자들 분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의견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 교수님, 이번 민주당의 호남 공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도 포함해야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예. 뭐 실망스럽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 될 테고요. 실망스럽죠. 유권자 입장에서도 실망스럽고 그냥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입장에서도 실망스럽고. 그러나 그 실망은 좀 구체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은 이제 그것을 조금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진부하게 상투적인 표현으로 오만한 민주당이라든지 또는 경선 진흙탕 싸움이라든지 뭐 이런 보도를 이제 내놓고 있는데 뭐 지역구별도 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많은 지역구 내에서도 시시비비를 좀 가려서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뭔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얘기할 때에는 대개 그렇게 해서 면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부당하게 또 오물을 뒤집어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를 유권자들이 좀 꼼꼼하게 따져서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실망스러운 거는 뭐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대해서 뭐랄까 일반적으로 혐오감을 가지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 대표님은 지금 총선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공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집권당의 공천이라고 하기에는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권당이라면 최소한 야당과 같은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은 보여서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공천, 특히 호남 공천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위기관리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집권당의 어떤 공천 관리 능력 그리고 지도부의 상황 인식 그런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민주당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다 집약돼서 나타나고 있는 사례들이 아닌가 저는 이제 총론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정진욱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 대표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데요. 그 이해찬 대표께서 당초 공언했던 시스템 공천은 저는 충분히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해찬 대표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공천이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그 개인적 인연에 의한 사천이나 막천 논란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것에 반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표의 어떤 사감에 따른 공천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볼 수 없었고 또 실제로 공천 이후의 반발에 의해서 미래통합당은 나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시스템 공천 굉장히 잘 됐다 그렇게 봅니다. 정치평론가 세 분을 모셨는데 세 분의 생각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론이 굉장히 좀 재미있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셨던 분이 우리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종 대표신 것 같아서 오 교수님께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같이 토론하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지적해야 될 부분, 시스템 공천이 잘 되고 있다. 1차부터 4차 경선까지의 과정은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차부터 4차 경선들은 상대적으로 후보들 간의 격차도 컸고 논란도 없었던 지역구 중심으로 경선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래야 사안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 핵심은 5차, 6차에서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86세대 단수 공천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정당이나 사회적 요구는 청년 그리고 세대 교체가 화두였지만 민주당은 대부분의 86세대들에게 단수 공천을 주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호남 공천과 관련해서 지도부가 너무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광산갑과 광산을에 적용된 지도부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광산갑의 문제는 사안 자체는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 사안을 판단하는 지도부의 인식, 평가 기준은 너무나 안일했던 거고, 그래서 지나치게 느슨한 잣대로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에서 판단을 내린 경우고, 광산을은 사안 자체는 굉장히 미미하고 별것이 아니었는데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재경선을 주장하고 심지어 부정경선이 있었다라고 당 지도부가 얘기했지만 그 당사자인 후보에게는 페널티조차 주지 않았던, 그러니까 판단과 이후의 사후 조치가 서로 모순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고요. 또 지도부의 사천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김해을의 경우에는 컷오프된 후보들이 당의 유력자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아무런 근거나 설명 없이 부활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집권당은 야당과는 좀 달라야 된다. 집권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권당으로서 품격이 있는 것이고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이해 충돌들을 잘 조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걸 적용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민주당 공천은 문제가 많았고 또 야단을 좀 맞을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권당이기 때문에 높은 평가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제1당으로서 그리고 뭔가 100년 정당을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이 비판을 이제 가슴 아프게 새겨들어야 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서는 조금씩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경우와 그다음에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나쁜 짓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또 시스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가 이번 경선 과정에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거나 또 무리한 결정들을 한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진욱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대표가 잘했다 이런 판단에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는 근데 동시에 또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은 이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유권자와 정치인들의 다소 퇴행적인 행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태들을 정확하게 비판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뭉뚱그려서 민주당의 잘못 또는 오만한 민주당 이렇게 보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행태를 고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아직도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든지 아니면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들을 몰래 한다든지 또는 은밀하게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마타도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미 20세기 때 우리가 결별했어야 마땅한 그런 정치 행태들인데 그런 행태들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정확하게 그 행태를 하는 행위자들을 지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속해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 물론 당으로서 그것을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 제재하고 예방해야 할 책임, 의무 있죠.
그러나 조금은 그것도 우리가 구분해서 비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산 갑을의 경우에 저도 동의하는 것은 정말로 최고위가 일관성 있게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뭔가 다른 사적 감정이나 사적인 판단에 휘둘려서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이제 광산을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사안을 단순히 그냥 뭐랄까요, 경쟁이 과열돼서 서로 뭐 진흙탕 싸움을 한다는 식으로만 매도할 일은 아닌 거고, 지금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좀 가려서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 후보가 등록하는 과정에서 전과 기록을 제출하게 돼 있어서 그 전과 기록을 지적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냥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도매금으로 묶어가지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시시비비를 좀 가릴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 소장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드러난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후보자 개인의 일탈과 중앙당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후보자 개인의 일탈은 이제 어떤 선거 과정에서든 있었고, 특히 이제 이번 우리 광주 경선 과정에서는 그게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저도 아쉽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세기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중앙당은 심의하고 그걸 교정하는 과정, 바로잡는 과정을 계속 저는 거쳐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쳐오면서 결론을 내리는 걸 보면 지역에 있는 유권자나 또는 지지자들이 일정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 어떤 문제도 없었고 또 그 문제들에 대한 대처가 다 올바랐다 이렇게 보는 측면은 아니고요. 그러나 시스템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광산갑의 경우에는 민주당 경선 룰에 권리당원에게 후보자가 직접 전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용빈 후보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최고위에 넘겼죠. 근데 최고위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냥 뭉갰다라는 거죠. 광산을의 경우에는 여기서 문제가 범죄 기록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최초에 김성진 예비 후보가 권리당원 명부를 열람했던 것이 박시종 후보의 승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경선이 치러졌다라고 선언해 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시스템에 의한 결정입니까? 그리고 지금 동남 갑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천지 문제 최용호 예비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했었고, 상대 경쟁 후보 측에서 카카오톡 문자를 비롯한 여러 음해성 문자들이 발송됐다라는 것을 역시 최고위에 관련 증거를 제출했습니다만 기각해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이건 구체적인 행태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후보의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명백하게 증거가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중앙당이 판단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는 사실 특히 정치적 사안에도 굉장히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오 대표께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일단 사안별로 한번 좀 얘기를 더 해보죠. 일단 광산갑, 오늘 이게 후보자가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후보가 바뀌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석형 후보가 공천을 받는 것으로 정해졌다가 이용빈 후보로 오늘 중앙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중앙당이 조금 더디다고 해야 될까? 기왕 이렇게 바뀐 걸로 본다면 안이하게 생각한 거죠. 조금 좀 더 빨리 대처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광산갑의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너그럽게 민주당 중앙당 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이 전화방 운영 사건의 경우에는 해석이 대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은 이게 이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전화방 선거 운동이었다고 주장하는 거고, 다른 한쪽은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없고 다만 안부 인사만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에서 어느 한쪽의 진실을 믿어주기보다는 그냥 둘 다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뭐 사안을 그렇게 심하게 보지 않는 뭐 약간은 좀 안일하게 이 사태를 바라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에 드러난 바대로 이제 금품을 받았다고 한 사람이 직접 자수를 하는 케이스는 이제는 더 이상 뭐랄까 덮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공천 결정을 뒤집은 것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후적으로 판단했을 때 애초부터 이 사안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안일한 판단을 하게 된 배경에는 최고위원이나 이런 지도부의 중앙당에 뭔가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은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 엮어서 봐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동남갑 얘기를 하셨지만 동남갑 사건을 뭔가 진지하게 접근하기 시작을 하면 또 북을이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구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라서 뭔가 소홀하게 취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광산갑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필기정이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느꼈고 또 그 문제가 교정됐다. 이제 그렇게 저는 이용빈 후보를 최고위가 재추천하기로 하면서 그런 결론이 나면서 그렇게 사필기정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요. 동남갑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큰 그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영호 후보가 신천지와 관련해서 후보를 사퇴하겠다 이런 이제 문자가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문자가 나온 핸드폰이 중국인이 만든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럼 그 중국인이 만든 핸드폰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그런 문자를 보냈을 텐데요.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세기에나 나올 만한 이제 그런 마타도였고, 이건 상당히 굉장히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중앙당이 그걸 좀 걸리지 못했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안타깝고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또는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시스템 공천은 아니고요. 그런 중요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그걸 감지하는 능력, 이게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거고요.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별일 없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동남갑의 문제도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지금 들어갔다라는 거죠. 중앙당 누구도 이 사안이 이렇게 심각한 사안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어쩌면 예전에는 검찰하고 정당이 여당이면 뭔가 정보 교환도 좀 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완전 차단돼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민주당 중앙당이 잘 현장의 사정들을 파악하지 못한 대목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몇 개 지금 두드러져 있는 그 재선거를 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선거구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후보 공천의 결과, 그러니까 경선의 결과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당내 경선이 끝나면 되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현역 의원 교체율이 얼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신인이 얼마나 발굴됐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이번에 민주당 경선은 현역 의원이라고 하는 게 광주 전남에서 딱 세 분밖에 없고, 이분들이 거의 뭐 이제 다 단수이거나 아니면 경선에서 승리하셔서 지금 다시 다 공천을 받았는데, 어떤 이런 측면에서 정말 민주당의 후보 경선 결과가 나라를 위해서 또 호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분들이 뽑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교수님. 네네. 일단 세대 교체의 의미는 현역 교체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세대 교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현역이 3명인데 3명이 다 두 분은 단수 공천을 받은 상황이라서 교체할 일이 없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기존 비현역인 선거구에서 세대 교체와 패자 부활전을 노리는 후보들 간의 이 관계에서 중앙당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호남에서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는 호남은 이제 예비 후보들, 지역위원장들 같은 경우 지역적 지지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신진 인사들이 뚫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호남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호남 지역에서 그런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게 과거에 중앙당에서 이른바 전략지구를 설정해서 전략공천을 해왔던 전례들이 있었는데 순천 한 군데 전략공천을 하는데 그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이유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민주당 정당 지지율보다도
절반도 안 되는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예비 후보들이 꽤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찍긴 하겠지만 저 예비 후보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사실 의사표시이거든요. 이런 지역구들에서 이미 뭐 후보가 결정된 상황에 제가 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이런 지역구들에서 충분히 민주당이 이런 세대 교체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최소한 광주, 전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청년 정당을 지향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청년이 없습니다. 청년이 없습니다. 청년이 86세대가 청년이죠. 다른 지역은 이제 86세대는 이제 그만 물러나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호남은 이제 86세대가 신진 세력으로서 들어오고 있는 이런 괴리. 이게 이제 또 다른 의미의 정치적인 낙후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반복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호남 정치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그분들 개인적으로는 물론 원풀이 뭐 소원풀이이긴 하겠지만 과연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지역 내 운동권 경력을 가진 후보들에 비해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 다소 좀 비대칭적인 불균형적인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 전반적으로 균형이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균형이 맞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부분적으로는 386 운동권들이 드디어 이제 뭐 후보로 이제 공천이 돼서 뭐 의회 진출 뭐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이런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고시 출신들의 이런 뭐 관료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었던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다는 측면에서 균형이 맞다. 오히려 이제 하나의 색깔로 일관성 있게 뭔가 공천을 했다가는 지난번 총선 때처럼 오히려 반발이 심할 수도 있지만 비교적 조금은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산물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른바 시스템 공천이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든 강력한 중앙의 개입보다는 그 지역이 원하는 또는 지역에서 나오겠다고 하는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 고르다 보니까 이런 뭐 골고루 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그냥 평론하는 입장에서는 청년이 없고 여성이 없고 또는 참신한 사람이 없고 뭐 이런 뭐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정작 그렇게 어떤 바깥의 시각에서 참신한 사람들을 꽂아 넣었을 때는 또 탈이 나거든요. 뭐 지역민들이 또 이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사람들과 그분들과 함께해서 또 으쌰으쌰 해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날아가는 기회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으면 또 거세게 들고 일어서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보면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일당을 빼앗기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제 되게 간절한 뭐 긴박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 잃었던 호남에서 최대의 의석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일당을 차지하기가 어렵고 과반을 차지하기 어렵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호남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조심성이 오히려 약간은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못마땅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 교체나 어떤 인물의 성장은 물론 당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인물들을 키워나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과제거든요. 그걸 지나치게 민주당이 인물을 키워내지 못한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공평하지가 않고요. 이 지역 안에서 또 잘한 사람들이 유권자에게 평가받고 그 유권자와 평가받은 걸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 들어가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서 새로운 세대로 성장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현재 굉장히 약한 후보가 나왔다. 경험이 없다.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들에 비한다면 그런 경험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인물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정치 과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우리한테 가장 최적의 답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보게 되면 비판할 것은 많겠지만은 우리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대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민주당 공천 결과를 보면은 청년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아예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성도 사실은 광주 서구의 양양자 후보 1명 광주 전남을 털어서 아마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을 받아들이고 하는 구조에 있어서는 이번 호남 공천은 좀 아쉬움이 크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호남 공천을 보면서 한 가지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동안 지역을 지켰던 지역 위원장하고 여기에 이제 소위 청와대 출신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고위 출신들이 이제 도전했던 선거구들이 많은데 그 결과 대충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예. 그걸 일도 양단에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이제 광산 의뢰 지금 재경선 네. 두 분 다 지금 청와대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어서 또 그쪽은 뭐 민영배 후보도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예. 또 박시동 후보도 청와대 행정관 행정관 출신이고 선임 행정관을 하셨고요. 예, 예. 청와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 굳이 나눈다면 그리고 또 북구을도 마찬가지로 이영석 최고위원께서도 이미 청와대 경력이 있으셨고요. 또 네. 전진숙 후보도 청와대 행정관을 최근에 했고 동남간만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여서 청와대 출신인데 그러지 않은 사람과의 대결로 보기에는 광주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지역위원장들이 많이 선전하고 결과적으로 했지만 청와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승리한 경우도 사실은 민주당 경선 룰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권리당원이 그 당락을 결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동남 갑의 예를 들자면 광산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1차 무효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된 원동력 중에 하나는 일단 기존의 구청장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권리당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측면들이 있고 또 그와 동시에 민주당 경선의 가장 큰 문제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한 표를 행사하신 분이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사실 권리당원 아니라고 하고 투표에 참여해서 사실 2표를 행사하신 분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룰 자체가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광산 갑에서도 그렇고요, 광산 을에서도 그렇고 동남 갑에서도 초기에 크게 뒤졌다고 여론조사에 나왔던 후보들이 이변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변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늘 그런 일들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논란과 잡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게 보면 아마 시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 이번 공천이 뭐 예전하고 크게 나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만. 예, 민주당 호남 공천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자, 비례대표에 관련된 얘기 참 이거 오늘 어제 계속 정치권이 뜨거운데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주도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이 오늘 출범을 했죠. 더불어시민당입니다. 더불어시민당. 이게 이제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 더불어민주당 이런 정당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다른 정당들은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이름을 알 만한 정당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논의가 됐던 녹색당, 그다음에 청년 중심의 미래당 이런 정당들이 아마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사들이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복잡했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공 교수님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둘 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것은 또 이게 약간 저는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어서요. 기본적으로 선거법 개정을 한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거기에 반발해서 뭔가 이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관위가 인정된 상황에서 물론 저도 이제 민주당이 그런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는 계속해서 반대해 왔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한국당이 존재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개정선거법의 취지는 그동안 과다대표되던 1당과 2당, 제1당과 제2당이 의석 배분을 훨씬 더 실제로 득표한 것보다 많이 가져가는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3당, 4당은 실제 득표에 비해서, 그러니까 유권자의 지지에 비해서 의석을 덜 가져가는 구조였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완화해 보자고 만든 선거 제도인데 미래한국당이 등장함으로써 더 기울어지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표성이 심각하게 침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해서 기울어진 상황에서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방법이 똑같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아예 비례공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전략적으로 뭐 대응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은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근데 사실 참여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사실 뭐 민주당을 위한 비례정당인 것에는 큰 뭐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명분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그 앞순위에 예를 들면 1번부터 뭐 한 9번이나 10번까지를 소수정당에게 자리를 주겠다 뭐 생색내듯이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한편으로는 미래한국당으로부터 시작된 이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 긍정할 여지는 있고 그러나 과연 이 방법밖에는 없었나 하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미래한국당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재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법의 특징은 모든 정치 행위자들이 참여해서 합의한 선거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결의 결과이고 그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선거법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니까 4+1 협의체에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본다면 사실 뭐 미래통합당을 뭐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거기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럼에도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득표율 대비 의석률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연동형을 도입했는데 민주당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했던 제도를 결국은 자기 반성 없이 이 미래통합당 핑계를 대면서 현실론을 들고 나온다라는 거죠. 이건 일단 논리적으로 잘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아마 청와대와 민주당의 인식은 원내 일당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을 놓칠 가능성이 있고요.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도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공포들이 있는 것 같고 임기 4년차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청와대발 어떤 위기론이 민주당을 움직이게 했던 실제로 지도부 포함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걸 일시에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심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권력 체계가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제 하에서 과연 내각제적 성격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 작동할 것인가? 애초에 그게 이제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한민국에서 반대했던 정당은 우리가 직접 만들려고 하기 전 언론적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한다는 데 반대했던 정당은 없습니다. 그거는 미래통합당을 포함해서 모든 정당이 합의하고 있었던 거고요. 다만 이제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미래한국당이 배제가 됨으로써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응한 것일 뿐이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표성의 어떤 다양성을 이뤄내고요. 또 표를 준 만큼의 의석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면 희화화시키고 정치 과정을 웃음거리로 만든 그런 잘못이 분명히 미래통합당한테 있다는 것을 짚음으로써 저는 이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 없이 배제됐기 때문에 어떤 대응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당 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말씀처럼 제1당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더불어시민당을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왔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한국 사회 정치에서 연합의 정치 그리고 대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서의 연합정당 이런 실험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실험으로 남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미 실험이라고 하기에는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고요.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입니까? 위성정당을 만들므로써 실험 자체가 이미 파산해버린 겁니다. 이 선거제도는 이제 어디에서 쓸 수 없는 제도가 돼버렸다는 거죠. 아마 세계적으로 정치학자들이 어디 학회에 나가서 이런 얘기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선거제도가 돼버렸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이 지점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분들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이 이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죠. 이건 위성정당을 만든 것은 편법을 동원해서 의석을 일정 정도 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 반하는 이른바 어떤 분은 의석 훔치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걸 했다라는 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그런 의석 훔치기 편법을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 제도의 취지를 정말 지키고 싶었다면 저는 민주당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 범여권 4+1 협의체와 같은 그런 것을 다시 작동시키더라도 선거 결과를 일단 보고 그 이후에 어차피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가져가는 의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의석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놓고 민주당은 사실은 정의당이 많이 가져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데요. 이 부분까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는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런 위성정당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이런 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전체적인 의석 배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차지하는 걸 빼고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범여권 4+1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의석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한 10석 정도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원래 약 한 35% 정도를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비례해서 받는다면 7석 정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쪽에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을 내세우고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가져가는 게 한 19석 정도 되고요.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는 7석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17석에서 19석 정도를 포기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그러니까 이 사안을 바라볼 때 이제 두 층위를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당에게 이로우냐 불리하냐를 따지는 것은 그 당들의 이제 셈법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또 다른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강력하게 지지해서 그 당에게 이로움이 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모든 국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은 이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미래당 계열의 두 개의 정당이 이 선거에 뛰어들므로써 지역구에서도 의석을 가져가고 동시에 비례대표 의석도 과다 대표돼서 가져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이로우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굉장히 나쁜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 민의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수단으로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다시 또 이제 판단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서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는데 비례대표 공천을 비례연합정당이라는 형태로 하기로 한 것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에 표를 주고 싶지 않은 그 욕심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부터는 자당의 이로움을 판단한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편으로는 자기의 당의 이로움을 추구했다는 측면에서는 뭔가 이기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고 그러나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하나 그러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많이 기울어져 있는 부분, 즉 의석이 일방적으로 미래당 계열의 정당들에게 많이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시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표가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이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 했던 결과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저는 놀랬던 게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의석 수가 145석인데요. 어떻게 해서 145석이 나오는지 그 수식이 전혀 언급이 돼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추정하건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 수는 굉장히 극대화해서 오히려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표인데 이 표가 민주당은 어떤 근거로 이 의석이 나오고 방금 정진욱 소장께서도 137석 얘기를 했지만요. 몇 프로 얻는다는 전제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 민심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민심과 같다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위성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근거가 필요했고 그 근거를 민주연구원에서
전혀 이런 논리적인 이론적인 타당성이 없는 자료 하나 표 만들어 가지고 제공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당으로서의 토론 과정에서 전국 주도권 137석을 언급한 바가 없는데요. 예. 예. 여당으로서 이 국정을 리드해야 되는 그런 그 어떤 의식, 그 필요한 의석을 확보해 가겠다라는 생각, 또 한편에서는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킨 주도했던 정당으로서의 책임감, 대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주당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아까 우리 정진욱 소장이 희화화됐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제 상당히 정말 희화화돼 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22대 총선에서 이제도 그대로 갈까요?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도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도 어쨌든 개혁을 하려는 사람들이 다수 세력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도 이제 지금은 누가 일당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조장된 측면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데 이 조장된 측면은 일종의 이제 선거에서의 최대 동원 전술로서 동원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이 모든 지금까지 뭔가 추진해 왔던 개혁이나 선거법이 지금 이대로는 다음번에 써먹을 수 없는 선거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개정의 방향이 과거 선거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뭔가 좀 더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느냐를 다시 누가 다수 세력이 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치열해지는 거죠. 사실상 비례대표 선거만을 위한 정당, 지금 나와 있는 뭐 더불어시민당, 그다음에 뭐 미래한국당 외에도 또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당 뭐 이런 정당들 사실 우리나라 정치 현정사에 없었던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비례 전문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위배되는 행동들을 했을 때 민주당이 취해야 될 방식은 기존의 패스트트랙에 뭐 고소 고발까지 해서 이 얻은 선거 제도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자원을 소진하면서 얻은 제도인데 그걸 너무 쉽게 버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원내 일당이 되기 위해서 개혁 입법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뭐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는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레토릭을 사용했었는데요. 그러기에는 그동안 투입된 소진된 국가적인 자원과 갈등 비용이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정말 민주당이 뭐라고 하든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집권 여당이 원내 제1당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현실에서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를 희화시킨 사람을 비난해야지 그렇게 희화시킨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응하는 사람부터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미래통합당이 이 좋은 제도를 희화시켰고 이건 이제 총선 이후에 두 가지 방향이 다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는 앞으로 쓰지 말자고 합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이성정당을 쓰지 않는다면 저는 그 자체로 우리 정당사에 정말 볼 수 없는 작은 정당들이 무수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그야말로 소수 정당의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면서 한국 정치의 생태계 자체가 바뀌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려서 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누차 토론이 됐습니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됐을 때 대체적인 평가 기억나시죠? 누더기라는 평가였습니다.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연동형의 취지에서 상당히 왜곡되어 버린 기형적인 연동형이었습니다. 네. 네. 그 얘기는 그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 간단하게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두 정당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당, 또 하나는요 더불어시민당 외에 또 열린민주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손혜원 전 현 국회의원이군요. 무소속. 예전에 민주당 하다가 지금 나와 계신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손혜원 의원, 그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주도하고 있고 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여기에 참여했다라는 보도도 있고 아직 아니다라는 보도도 있고 좀 확인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정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정당들은? 예, 손혜원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그분들이 만든 이제 열린민주당인데요. 3% 이상 득표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가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새롭게 만드는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에 따라서는 두 당이 합체한다 이런 논의도 나올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독자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처럼 뭐 최강욱 비서관이라든가 몇 분이
여기에 합류하겠다. 그렇게 지금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속적으로 가기보다는 합치는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정당과 관련해서 약간 주목해볼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정봉주 전 의원이 뭔가 주도하고 있는 것 때문에 조금 저도 이제 불신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른 정당들과 비교되는 대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권자들이 기성 정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 명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미래 한국당 얘기도 하면서 뭐 또 그 얘기를 하겠지만. 비례대표 명단이 그냥 나오고 그 명단들 중에 어떻게 해서 1, 2, 3, 4, 5, 6, 7, 8번 이 순번이 결정되는지를 사실 일반 유권자들도 잘 모르고 당원들도 동의하기 힘든 경우도 많고 뭔가 뭐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밀실 공천이 많이 자행되는 것 같고 또 자기가 당대표가 뭐 넣고 싶은 사람 제대로 앞순번에 없다고 해서 화를 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되게 좀 황당한 일들이었는데 이 열린민주당은 이제 당원들이 추천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응하면 이제 후보군으로 넣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당원 투표를 통해서 또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제 순번을 정한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차별적인 방식의 후보 선발 과정을 통해 뭔가 이번 선거에서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응한 인물들이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뭐 해석이 좀 달리 갈 수도 있겠지만 나름 다른 정당들의 비례대표 후보들에 비해서 참신하거나 뭔가 좀 약간 주목을 받는 느낌도 있어서 열린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의외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의견에 동의하고 이건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저인망업이다. 즉 민주당 주도의 더불어시민당에 만족하지 않는 나머지 유권자들의 비례대표 의석까지 완전히 장악하려는, 완전히 소유하려는 저인망업의 결정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아마 열린민주당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볼 것이고 아마 이대로 간다면 20대 총선보다도 오히려 정의당 의석이 줄어들 위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을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안 대표가 정치인으로보다는 대구에 가서 봉사활동한 의료인으로 더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진욱 소장님. 예, 25% 정도 받았던 게 이제 지난 총선에서죠. 열린우리당의 비례대표였는데 이번에 이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비례대표만으로 가겠는데요.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초반에 1, 2%였던 것이 지금 뭐 한 5% 정도까지, 4, 5% 정도까지도 올라가고는 있었는데 과연 지금 현재 구성되는 면면으로 봤을 때 과연 그 3%를 넘을 수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구 의료봉사는 사실 이제 이미지 정치의 기회가 잘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뭐랄까요, 코로나 상황에서 말로만 싸우고 있는 거대 이 두 개 정당과 다르게 구체적인 장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목도 받았고 그 덕에 사실 신생정당인데 국민의당이 이제 지지도가 조금 높아지긴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작 정치인 안철수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런 바이러스 같은 문제가 아니었다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함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그 이미지 정치의 한계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또 거기에서 이제 이 영입 인재로 발표한 이지문 전 중위 이분이 상당히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민생당이 이만솔 씨라든지 또 노승일 씨라든지 이제 이런 이른바 저격수 라인업을 이제 갖춘 것에 비해서 이지문 중위도 군에서의 이제 부정선거를 폭로한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권은희 의원도 이번에 뭐 비례대표로 출마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과거에 뭐랄까요, 그 부정선거 관련된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이제 양심 선언을 한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라인업이 이제 그렇게 형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 명단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한 뭐랄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이지문 중위, 안철수 대표가 영입한 이지문 중위가 40인 명단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토론 시간이 끝나가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제2 정당인
미래한국당 얘기를 이 지역에도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너무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미래한국당, 이 미래통합당이와 미래한국당 지금 공천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고 있죠. 누가 잠깐만 정리해 주시고 토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정 소장님. 예. 미래한국당 공천을 이제 한성교 대표가 중심이 돼서 공천을 했고요. 거기에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이제 거들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변호사 개업한 지 한 8개월 됐는데 아무런 사회적 활동이 없는 후보가 이제 주요한 순번을 받고 있다든가 이제 이런 게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게는 황교안 대표가 공들여서 영입한 사람들이 당선 가능성이 어려운 후순위에 이제 다 배치돼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 순서를 바꾸자.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재심을 하자. 이런 이제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성교 대표는 전혀 그 논의에 응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쉽게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황교안 대표가 그렇다면 미래한국당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후보를 낼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탄하게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굉장히 순탄하고 또 지지율도 높을 걸로 그렇게 봤는데 의회의 복병이 지금 도사리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 조금 더 조정 과정을 거치면, 그러나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정치적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거치고 난다면은 미래한국당 그대로 가고 아마 한 서너 명 정도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대로 미래한국당이 갈 걸로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주목하는 것이 지금 현재 더불어 이제 시민당으로 당명이 결정이 됐죠. 이런 비례연합정당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지금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먼저 출발했고, 그 다음에 또 보수 진영이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우리가 의석을 가져오자는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물론 뭐 그런 열망도 있습니다만은 보수 진영이 갖고 있는 정권 권력을 끝내는 이제 찾아오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 승리의 관건은 미래한국당에 결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강한데, 더불어시민당이 좀 늦게 출발해서 지금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한 여론조사에서 15% 정도 격차가 있거든요. 아마 내부가 정비되고 하면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얻게 되고 양쪽이 엇비슷한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의 정치 현안인 호남 지역 민주당 공천과 비례대표당에 대한 토론, 정치 전문가들 모시고 1시간 가까이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정치 현안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모두 끝나고 비례정당도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진짜 정당 간의 후보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후보들의 선택은 오로지 우리 시민들의 몫입니다. 남은 4주 후보들 그리고 각 정당들 잘 지켜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